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이네요. 올해 원하셨던 바 다 이루셨길 바라고요. 내년도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주거 게시판에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참 많은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보면서 이것도 정말 알아야 되는구나. 경매를 공부를 하지만 경매를 내용을 보지만 더 많은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북 포항시에 있는 아파트 물건인데요. 감정가가 1억 4,700인데 7,200까지 유찰된 상태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 무잉여 관련된 내용인데요. 과거에 제가 이제 어떤 물건을 낙찰을 받고 정말 좋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반 전화죠. 일반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법원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때 경매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무잉여가 뭔지 아시죠? 라고 들었던 말이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때 그 기분이란 뭐랄까, 아무리 그냥 경매를 그러면 진행시키지 말았어야지. 매수 통지서나 이런 걸로 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 경매를 진행인지 항의를 약간을 했더니 그냥 항고하라고 하고 끊으셨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결국은 매수 통지를 발송을 해서 매수 신청이 됐으면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행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이게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랬다면 제가 이런 좀 지방 물건이거든요. 지방까지 가서 고생하지 않았을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던 차비부터 해서 시간도 많이 소비를 했으니까요.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자, 이 물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 물건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물건 강제 경매로 경매가 넘었는데요. 이렇게 두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채권자 이씨 그리고 채권자 박씨입니다. 두 사람 다 중복 경매 하지만 가압류를 먼저 걸고 그 다음에 강제 경매로 넘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받기 위한 거죠. 가압류를 걸었다는 거는 돈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를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압류에 기해서 본 등기인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로 본 압류로 이행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등기부를 보시면 2015년 10월 20일 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채권 재고액이 1억 4,490인데 약 한 1억 2천 정도 좀 넘어가는 금액을 빌리고 120% 정도 설정한 걸로 보이는데요. 120% 정도 설정했으면 한 1.2억 정도가 원래 원금이었겠죠. 그리고 2015년도에 설정했으니까 2018년도니까 3년 정도 흘렸지만 여기서 더 이자 이 1.2억에서 계속 이자를 갚아가다가 왔는지 아니면 전혀 갚지 못해서 올라갔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기 그냥 계산으로 단순 계산을 했을 때 1.2억이 맞다고 한다면 현재 남아있는 돈이 물론 그렇진 않을 겁니다. 나중에는 그 연체이자로 인해서 엄청 많이 쌓이긴 하지만 어쨌든 남아있는 금액이 1.2억으로만 계산을 한다고 해도 1.2억 이상의 낙찰이 되어야만 무잉여로 기각되지 않겠죠. 근저당 건자가 이 근저당 건자가 일단은 순위가 1순위이고 1순위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 강제경매 두 넘겼던 가압류는 전부 다 근저당 이후거든요. 그래서 이 근저당권자가 전액 배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가 배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억으로 본다면 이 금액 이상의 낙찰이 되어야만 무잉여 기각이 되지 않겠죠. 근데 내용을 봐보면 저번 기일 2차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죠. 이브 때 1억 290만 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었다는 거는 이 금액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운에 따라서 또는 이렇게 유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1억 200에 만약에 낙찰이 됐다 한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가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해서 무잉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매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금액이 좀 포항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집값이 좀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찰될 수밖에 없는 시대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어쨌든 아까 신청했던 이 씨와 박 씨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문건 송달렉을 살펴봤더니 매수 통지를 발송한 흔적이 없고 그냥 전혀 흔적 없이 경매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도 제가 예전에 당했던 것처럼 경매 계속 깜빡하고 그냥 발송하지 못했을까요? 매수 통지를 그게 아니면
깜빡하고 발송하지 못했다면, 만약에 이 금액의 낙찰을 받는다면 당연히 무잉여로 기각 처리가 되겠죠. 불허가가 될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써놨죠.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당사자에게 살펴보시면요, 채권자 이씨는 가압류권자입니다. 그리고 강제금융을 넘겼죠. 그리고 채권자 이씨는 또 임금채권자라는 거죠. 여기서 같은 동일인입니다. 채권자이자 가압류권자이자 임금채권자이고요. 박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 가압류권자, 그리고 임금채권자로 이렇게 원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즉 임금채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씨로 예를 듭니다. 임금채권을 갖고 있던 이씨가 가압류를 하고 나서 강제금융을 넘겼던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임금채권이라는 거는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 3개월치 월급과 3년치 3개월치 연금과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거죠. 그러다 보니 순서가 근저당이 등기부상의 날짜로는 1.44억 약 1.2억을 했을 때 이 금액이 가장 등기부상이 빨라 보이지만 가압류 이후고 전부 다 이후니까요. 빨라 보이지만 여기 있는 임금채권으로 인해서 가압류 했던 금액, 이 금액은 원래 금액이었던 거죠. 가압류 금액들이 이 근저당보다 먼저 최우선 면제로 배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절대로 무잉여가 발생할 수 없겠죠. 어떻게든지 받으니까요, 배당을.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왜 제목을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썼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좀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가압류 금액입니다. 이 씨는 154만 원, 박 씨는 105만 원입니다. 즉 이 씨와 박 씨는 임금채권이죠. 이게 임금채권일 겁니다. 154만 원과 105만 원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 등기를 했고요. 가압류 등기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강제금융까지 넘겼습니다. 강제금융까지. 자, 강제금융까지 넘기려면요, 제가 써놨는데 강매 경매 신청 비용 약 한 270만 원 정도 들었을 걸로 보이십니다. 경매 신청 비용만 그렇다는 거죠. 가압류 했을 때 비용은 또 들어갔을 거고요. 약 한 이리저리 해서 좀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물론 셀프로 했으면 더 들어갈 거고, 만약에 도움을 받았다면 돈을 더 많이 썼겠죠. 어쨌든 각자 강매로 넘겼으니까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270만 원을 먼저 지불한 겁니다. 270만 원 먼저 지불해서, 왜? 이거는 경매 비용이니까 가장 먼저 배당을 받죠. 가장 먼저 배당을 받고 105만 원은 임금채권으로 인해서 최우선 면제로 또 이 경매 비용 다음으로 바로 가장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즉 아무리 경매 신청을 해도 문제없이 전액 다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알기 때문에 가압류하고 강제금융 넘기고 이러저 약간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전부 다 이 돈 105만 원, 153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3개월치 월급과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 면제로 받을 수 있으므로 직장인이라면 이런 상황이 된다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요, 무조건 채무자, 즉 쉽게 얘기해서 사장님이죠. 사장님만 좋은 일만 해줄 뿐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 이제 많이 좀 월급을 못 받은 분들이 계셔서 좀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가만히 계시는 바람에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버려서 더 이상은 이제는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좀 안타까운 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참 사람들이 참 좋아서 너무 착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 착해서 그런 걸까요? 이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돈이죠. 당연히 돈 줘야 되는 거죠. 사장님이라면. 저도 직장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어쨌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라면 만약에 3년이 다 가는 시점이다. 그럼 내용증명 같은 걸 보내셔서 이 채권 소멸시효를 늘려서 3년 이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늘리고 나서 가압류 후에 그 다음에 경매를 넘기셔서 크지 않은 금액이라도 꼭 좀 귀찮더라도 이걸 해서 돈을 받아내야만 이 채무자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돈을 꼭꼭 잘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더욱더 격하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니 저도 과거에 월세 못 받았던 돈들이 조금 있거든요. 아, 그때 그냥 좀 할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이제 좀 듭니다. 좀 귀찮더라도 좀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앞으로는 저도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반드시 이런 걸 진행해야겠죠. 네,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꼭 움직이셔서 채무자 좋은 일을 해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2018년 12월 31일 마지막 동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